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경란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팬데믹으로 실감한 생존 위기 상황에서 기존처럼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지향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지의 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생태학적 관점과 태도는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난다면 수많은 생물과 무생물이 살아왔던 장대한 지구의 역사 속에 인간의 시간을 위치시키면서 조금 쉬운 방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현재를 파악하고 전체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인식한다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공진화를 위한 생태학적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대지의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크게 국내 작가 7인의 신작과 해외 작가 5인의 구작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장르와 표현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공생하는 생태학적 시각의 본질을 명상하는 1전시실의 전시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미술에서의 생태학적 움직임을 조사 정리한 중앙홀의 아카이브로 구성됩니다. 전시실과 중앙홀 모두의 공통점은 전시와 작품의 내용적 맥락뿐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생태학적 태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전시 공간의 가벽을 제거함으로써 공간, 작품, 관람객 간 상호소통이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시가 끝난 후 가벽을 허물어 산업 폐기물로 버리는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과감한 시도를 실행하기 위해 신작을 제작하는 작가들과 처음부터 가벽이 없는 전시 구성을 공유하고 주변 작품과 소통하면서 작품 자체의 영역을 만들어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디자인팀에서는 가벽이 없는 대신 전시의 리듬을 형성하면서 작품과 작품 사이 쉼표를 찍고 관람객의 동선을 안내하기도 하는 다기능적 구조물인 은색 구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빛 표면에 주변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 구체는 공기 주입 장치로 유지가 되어 생명 순환의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전시가 종료되면 공기를 빼서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 보관하고 이후 다른 전시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제안입니다. 전시장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이 구체를 저희는 메타퍼니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가벽을 제거함으로써 약 500평의 공간이 한눈에 펼쳐지게 되고 공간, 작품, 관람객이 수시로 서로 투영하고 반응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대지의 시간은 먼저 정소영의 작품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정소영의 미드나잇 존이라는 설치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질 구조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연구 기반 작업을 해오던 작가는 최근에 그 관심을 해저로 확장했습니다. 미드나잇 존이란 태양의 빛이 미치지 않는 심해의 영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치는 한눈에 보아도 바다 혹은 수족관 같은 이미지로 먼저 다가옵니다. 작품은 크게 진열장 4개와 4개의 영상, 2개의 설치와 QR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진열장은 작가가 신작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수장고 복도에서 폐기되기를 기다리며 보관된 것입니다. 작가는 이 진열장이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자연을 타자화하고 발굴하고 수집하고 조사하고 분류하여 전시를 하는 일련의 행위가 압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시각으로 체계화되고 박제화된 대상은 이 진열장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학습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작가는 진열장 안을 소금의 주성분이자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 나트륨으로 바닷속 풍경을 연출하고 진열장 안에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혹은 물체는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시각은 영상 속 해저 지형으로 옮겨갑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심해의 지형은 사실 작가가 해양시료박물관에서 대여한 작은 망간,
해저 화산암, 열수 암석 등을 정밀 촬영하여 마치 탐사선을 타고 심해를 비추며 탐사하는 모습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수집, 분류, 전시의 대상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는 빛도 닿지 않는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는 심해와 심야의 미술관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미드나잇 존은 설치를 통해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체계화했던 지점에서 시작해 우리의 시각을 저 멀리 깊은 심해의 시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심해도 더 멀리 있는 우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고 넓혀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로시 스기모토의 디오라마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5점의 사진은 히로시 스기모토가 80년과 94년에 촬영한 디오라마 시리즈입니다. 작가가 1974년 처음 뉴욕에 도착했을 때 자연사 박물관을 들렀는데 거기서 동물들의 디오라마를 보면서 일견 어색한 연출이지만 한쪽 눈을 감고 쓱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 카메라로 세상을 포착하는 방식과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상이 비록 복제된 것일지라도 일단 사진을 찍으면 진짜와 다름없다고 본 작가는 박물관의 디오라마를 80년과 94년에 촬영하였습니다. 비록 작가는 사진적 실험으로 디오라마를 접근했지만 엄청난 생태학적 위기를 겪은 오늘날의 우리는 스기모토가 남긴 디오라마 속 동물을 다른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디오라마 자체가 동물과 자연을 타자화하고 관찰과 학습의 대상으로 보는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정소영의 작품과 히로시 스기모토의 디오라마 사진은 박물관학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근대적인 시선과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다음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회색의 전시장 벽면에 작은 나무 조각과 까만색 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조각은 덴마크 출신으로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현해오고 있는 올라퍼 엘리아손의 작품입니다. 작품은 선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무와 작고 검은 돌멩이, 그리고 원형의 크리스탈, 이 세 가지 작은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를 통해 작품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먼저 나무 선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바다를 표류하다가 아이슬란드까지 떠내려온 유목의 부분을 사용했고, 둥글고 작은 돌멩이는 오랜 시간 파도의 물돌이질에 의해 연마되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바다에 표류하던 시간, 그리고 작고 둥글게 연마될 때까지 돌멩이가 견뎌낸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작은 돌멩이는 총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각각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상징합니다. 크리스탈 공은 지금 우리가 이 작품을 대하는 시점의 달에 위치하는데요. 그때 해당되는 달의 돌멩이를 대신하여 현재의 시간을 직관적으로 알려줄 뿐 아니라 크리스탈 뒷면의 거울에 관람객과 공간의 모습이 거꾸로 맺힙니다. 시공간을 반전시키는 이미지는 지금의 시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시간 증폭기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느라 분주한 우리를 무수히 반복된 기나긴 시간의 흐름 속에 위치시켜 거대한 생태계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번에 살펴볼 작품은 김주리 작가가 제작한 모습이라는 제목의 신작인데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거대한 흙 덩어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김주리 작가는 장소가 매개하는 시간과 기억의 영역을 젖은 흙 설치로 선보여 왔습니다.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인 물과 흙을 주재료로 하는 이 작업은 젖어 있는 상태의 어떤 모호한 형상을 취하면서 공간을 점유하고 나무와 흙의 냄새를 머금고 있어 주변을 서성이는 관람객들을 작품의 시공간으로 끌어들입니다. 흙과 물, 고체와 액체라는 두 가지 물성이 섞여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이 재료 자체가 구분 없이 연결되는 생태의 지점을 증거합니다. 압록강 하구 습지의 유연한 땅에서 이 모습 연작이 시작되었는데
인간은 국경과 같은 여러 경계와 구분을 만들어 가지만 강바닥의 흙은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연결되는 생태적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강하고 습지의 흙은 물과 결합하면서 여러 생물과 무생물을 머금고 있어 많은 생명의 터전이 되면서 또한 죽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고운 흙 입자가 되기까지의 풍화작용을 거친 유구한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강하구로 흘러가 수많은 생명작용의 장소이기도 했던 이 젖은 흙은 거대한 형상을 통해서 인간 이전의 모든 생명의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시간 위에 우리의 시간을 위치시켜 유구한 지구의 시간과 그 속의 생명작용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킬 때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전시가 기획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 다양한 시간과 세계관에 관한 탐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주세페 페노네의 돌의 몸, 라미, 불분명한 경계들, 트레비아라는 두 점의 조각입니다. 흰 벽을 바탕으로 두 점의 대리석 조각이 놓여 있는데요. 이탈리아 미술가 주세페 페노네는 70년대 이후 아르테 포베라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고 주로 숲, 나무, 대리석과 같은 주변 환경을 이용해 인체와 정신성에 대한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인테리어 내장재로도 인기가 많은 비앙코 카라라, 즉 까라라 지역에서 나는 흰색 대리석은 세계 각지의 건축 자재로 수출되는데 페노네는 산업용으로 채착되는 과정에서 버려진 자투리 대리석을 이용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벽면의 작품 돌의 몸 라미는 8m 너비의 흰색 벽면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데요. 흑연으로 표면을 긁은 프로타주 기법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작품이 걸려 많은 영감을 주었던 전시장 벽면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 위에 작품을 얹었습니다. 버려진 대리석 표면 패턴을 마치 피부의 핏줄처럼 부각시키고 그 핏줄 위에 작은 나무 가지들이 솟아나 있습니다. 대리석이 이런 패턴을 갖기까지 축적된 오랜 시간과 미술관 전시의 역사 위에 새로운 가지와 가능성들이 움트는 장면이 한편의 시와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앞에 놓인 입체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작은 대리석 조각 위에 나무 줄기가 얹혀져 있고 그 위에서 새로운 가지가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리석과 청동이라는 전혀 다른 물성과 각기 다른 시간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형상을 취하는 이 조각은 불분명한 경계들 트레비아라는 제목처럼 유연하게 맞닿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생태를 은유합니다. 바로 옆에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주세페 페노네의 조각 옆으로 새가 찍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를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이 아닌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릭 밀레는 프랑스의 미술가로 새를 촬영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가에게 사진은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면서 야생의 새와 교감하며 살아가는 은둔자이자 자연인인 작가는 자신이 몇 달을 함께 생활하고 소통한 새와의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라는 매체를 사용합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그러하듯 야생의 새는 경계심이 강해서 쉽게 다가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계절마다 찾아오는 새들과 친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새가 작가를 편안한 환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스스로 자연과 환경의 일부가 되어 새가 다가오기를, 새와 소통하기를 기다렸고 그런 배려와 상호 존중의 태도가 이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1987년 1월과 2월 동안 작가와 함께 지낸 한 쌍의 검은 새가 하얀 눈에서 놀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촬영한 4점의 사진에서도 각각 다른 계절의 풍경 속에 작가의 삶의 일부였던 새가 남겨져 있는데요. 최대한 그 새의 관점에서 촬영하려고 애쓴 작가의 시선도 느껴집니다. 인물, 꽃, 건축, 물건 등 사진은 끊임없이 많은 대상을 포착하고 카메라 뒤의 눈은 자연을 대상화하는 인간의 시각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렌의 이 사진들은 교감과 배려의 시간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세상을 대하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관점에 대해 다음 작품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빛을 통해 세상을 인지하는 창입니다. 이 빛과 생명체의 눈을 통해 종의 다양성, 개별성, 공통성을 체험적으로 구현한 신작이 서동주의 비전입니다. 눈은 생명체의 감각기관 중 하나인데 이 작업에서는 눈의 구조를 크게 확대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구현했습니다. LED 영상에서는 다양한 생명체의 눈의 형상을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학습하여 끊임없이 생성하는 새로운 눈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3개의 곡면 스크린에는 생명체의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이미지가 빛의 질감과 움직임과 결합되어 투사됩니다. 동공을 통해 들어온 수많은 빛의 정보가 망막에 맺혀 신경신호로 전환되는 과정을 응용한 영상들은 인간 이외의 수많은 생명체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세상을 인지하며 진화해왔고 각자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공간 안쪽에는 10개 채널을 통해 태양 광량 스펙트럼 데이터와 태평양의 해양 색상 변화 데이터를 연동해서 생성되는 빛의 소리가 울려 퍼져 빛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고 무선 헤드셋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일상에서 듣지 못한 자연의 현상을 소리를 통해 우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안구의 외피라고 볼 수 있는 곡면 스크린의 외부는 시아노타입으로 인화한 패턴이 보여집니다. 식물계와 동물계의 진화적 유사성을 빛의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눈에 보이지 않던 생명의 현상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크게 영상과 소리, 그래픽의 요소로 구성된 안구의 건축적 공간은 시각인지 과정을 극대화하여 체험적으로 풀어내면서 본다는 행위의 의미를 성찰케 하고 동시에 인간이 세상을 보는 주체가 아니라 모든 생물이 저마다의 시각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작은 감각기관인 눈을 공간으로 확장시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식과 더불어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대한 눈동자에 우리가 포착되는 순간을 통해 인간 중심적 시각의 전복을 인간도 다른 생명체의 관점에선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다양성, 상대성, 상호 연결성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생태학적 위기를 벗어나 공생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더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백정기 작가의 육각부적 이즈 오브 시리즈의 2점입니다. 황토색 벽돌로 이루어진 가벽과 사진 작업이 백정기 작가가 대지의 시간을 위해 제작한 신작인데요. 작가는 현대와 전통, 과학과 종교, 물질과 정신 등 이분법적 가치의 틈새를 물이나 전기 등의 유동적인 흐름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먼저 육각부적이라는 설치 작품입니다. 목재 기둥에 육각형의 타일이 서로 맞닿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타일은 흙이 메말라 갈라진 상태 위에 촉촉하게 물이 채워진 것처럼 투명 에폭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육각 모서리 가장자리에는 물 숫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는데 실제 경복궁에서 발견된 육각형 부적에도 각 모서리마다 물 숫자가 새겨져 있고 세 모서리가 만나 세 개의 물수가 합해지면 아득하게 넓은 물, 즉 큰 물을 의미하는 아득할 묘자가 됩니다. 당시의 목조 건물인 경복궁의 화재를 예방하고 또 적당한 절기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이 돕는 훌륭한 통치자의 이상적 덕목 중 하나였으므로 자주 사용되는 부적의 형태였는데 백정기 작가는 이 전통을 소환하여 현재 심각한 사막화나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이 부적으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의 위기는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부적이나 미순처럼 추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자연 풍경 사진들이 있는데 화려하고 쨍한 익숙한 자연 풍경 사진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추출한 자연 색소로 인화한 풍경 사진입니다. 이렇게 인화한 사진의 색은 인화한 즉시 색이 바래서 가을의 낙엽처럼 갈색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이 바래집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소비하는 유혹적인 인공색상의 자연이 아닌 자연의 색소로 인화된 자연 풍경이라는 역설적 순환 구조를 통해 과연 우리가 바라본 자연은 무엇인지,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되짚어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나연 작가의 머리 사냥꾼의 선반 그리고 포모사 프로젝트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아마도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원주민의 삶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연 작가는 타이완의 고산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들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잊어버린 가치와 관점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현재 대만을 일컫는 옛말인 포모사를 사용하여 포모사 프로젝트를 선보인 작가는 타이완 부족과 타로막 부족이라는 두 고산족이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두 가지 신작을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벽면에 걸린 11개의 사진은 작가가 두 부족의 생활 반경에서 채집한 식물을 압화하여 출력한 것입니다. 치약이나 화장실을 대신하는 식물부터 신성함이 깃들어 제2에 사용하는 식물까지 다양하게 채집된 식물들은 소소한 일상부터 영적인 영역까지 모든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적 존재입니다. 그 앞에 놓인 거대한 선반은 머리 사냥꾼의 선반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타이완 부족이 상대의 목을 베어 집 앞에 선반 위에 올려두고 전시하는 관습에서 인용한 작업입니다. 전시장에서는 머리를 대신하여 선반의 한쪽 끝에는 나무의 입장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나무 뿌리와 다른 쪽 끝에는 갈륨으로 만든 까나리아 새가 든 새 장을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균형을 맞추어 두었습니다. 까나리아 새는 탄광에서 유해 가스를 감지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광부들의 생사의 경계를 알려주는 지표라는 의미인데 29도가 넘으면 액화가 되는 금속인 갈륨으로 만들어져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의 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환경에 처한 인간과 치열한 삶의 관점에서는 고산족과 지금의 인류가 다를 바가 없지만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공포스러울 정도의 단호함과 철저하게 지키는 금기는 척박한 자연 속에서 부족이 생존할 수 있는 핵심이며 자연을 경외하고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공존하는 고산족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공진화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관람객이 화면을 마주하고 편안하게 앉아 종소리를 명상하는 볼탕스키의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미술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칠레를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사회를 순회하며 작은 영혼이란 뜻의 아니미타스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인디언 원주민이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길가에 두는 제단 설치물을 의미하는 용어인 아니미타스는 실상 많은 나라에서 해변가 등에 설치하여 염원을 비는 전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에 작은 종과 기원의 메시지가 달린 막대를 설치하고 바람을 타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하루의 긴 시간을 기록하는 영상 시리즈 중에서 대지의 시간에서는 마지막이자 가장 최근작인 사해의 작은 영혼을 선보입니다. 이스라엘 사해 호숫가에서 동틀역부터 해질녘까지 10시간 30분을 기록한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 이 종소리가 그 존재들을 구체화한다고 믿었던 작가를 떠올려 봅니다. 바람이 들려주는 종소리는 별의 음악과 떠다니는 영혼의 목소리가 되어 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음악은 땅과 하늘과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수히 많은 존재를 하나로 모아주는 염원 그 자체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이번 전시를 함께 준비하던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작가는 지난 7월 14일에 세상을 떠나 별이 되었습니다. 사해 호숫가에 작가의 별자리 모양으로 설치된 종들의 소리에는 작가가 미처 들려주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 중간중간 매달린 은색 구체는 이 종소리의 시각화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모든 요소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이고 하나여야 하는 생태학적 세계관에 관한 아름답고 시적인 은유가 바로 이 사해의 작은 영혼이 들려주는 종소리일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세상 모든 것들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건축적 언어로 표현한 인과율입니다. 건축가 정규동은 미국 건축가이자 수학자였던 버크민스터 풀러의 개념인 텐서그리티 구조를 사용하여 신작을 제작했는데, 텐서그리티는 인장, 텐션과 결합, 인테그리티의 합성어로 견고함과 유연함이 서로 평형된 긴장관계를 형성할 때 확보되는 안정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어둑한 전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빛을 발하는 아크릴관이 어슷하게 공간에 떠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각각의 아크릴관에는 열 처리한 광섬유가 나선형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간은 페트병을 재가공할 때 얻어지는 플레이크, 펠릿, 비닐 등의 재료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릴관들이 공간 안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6가지의 얇은 실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무게중심을 계산하여 어슷하게 배치된 아크릴관을 서로 이어주고 팽팽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실의 역할인데요. 존재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실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모든 재료 혹은 구성 요소 각각이 서로 긴장값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일정한 원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때 이 연약하고도 튼튼한 구조체는 지속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요소만 빠져도 이 구조체는 무너져 버립니다. 견고해 보이지만 연약한 관계의 고리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최근의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휘청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지금에서야 우리는 모든 것이 경계 없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하나의 바이러스로 모두가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과율이란 작품은 모든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환경, 인간, 자연,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균형과 조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환과 공존의 원이 끊어진 지금 다시 생태의 원형적 속성을 성찰하는 작품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대지의 시간 전시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장민승 작가의 대공원은 수많은 분들의 협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된 영상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의미 있는 영상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장민승 작가는 이번에 과천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신작을 제작했습니다. 청계산과 관악산을 둘레로 하는 과천의 산자락에는 동물원, 미술관, 경마장, 서울랜드 등의 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88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곳에 들어선 이 시설물들은 개관 이후 서울 경기 시민들의 여가 생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날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본 과천의 생태 경관은 어떤 모습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드론 같은 항공 카메라로 아래를 내려다본다고 가정할 때 청계산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둘레는 거대한 원형의 테두리이고, 그 속에 경마장의 트랙이 돌아가고, 미술관의 원형 램프가 있고, 서울랜드의 회전 목마가 있고,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열차 궤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적과 의미로 순환적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물들을 촬영한 작가는 360도 원형의 스크린으로 순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관점과 해석은 달라집니다. 지금의 우리는 모두의 생존을 위해 생태학적 가치의 회복과 공존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생태학적 환경에서 의미를 잃은 채 회전하는 구조는 사실 과천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작가는 과천을 기반으로 현대사의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양극화, 전 세계적인 소비와 물류의 순환, 그 속에서 소외되고 잊혀지는 존재와 가치들을 생각할 때입니다. 거대한 빈 원이란 뜻의 작품 제목 대공원은 비판적인 의미가 아니라 숨가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잊혀져서 비워져 있던 의미와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비어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명의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생태계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대상화하고 다른 존재를 타자해왔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모든 생명의 저마다의 관점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애써 균형을 지켜내는 다 함께 잘 살아나가는 공진화를 위한 생태학적 세계관에 대해 생각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고 한 최재천 박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유구한 대지의 시간과 수많은 생명과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태도로서의 생태학적 세계관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생태학적 관점을 약 40년 전부터 실천해온 작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생태라는 용어도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표현도 없었지만 모더니즘 바깥의 다른 영역으로 눈을 돌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던 흐름 속에서 자연에서 자연과 함께 교감하며 작업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생태미학예술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과업은 한국의 생태미술이라 볼 수 있는 주요 단체, 작가, 프로젝트를 조사 정리하는 것으로 40년이 넘게 지속해왔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기반으로 존재한 의미 있는 흐름을 모아보았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대지미술, 자연미술, 생태미술 등 다양한 범주로 많은 작가와 프로젝트가 소개되었고 연구가 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연구가 그만큼 활발하지 못했는데요. 향후 한국의 생태미술 작업과 연구가 활발해지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희망으로 시작한 작은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홀에서는 전국광 작가의 수평선을 오마주하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75년 안면도 꼬치해변에서 전국광 작가는 할배바위라는 작은 바위에 흰 광목천을 두르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일치하는 지점을 구현한 수평선 작업을 제작했는데 아쉽게도 원본 작업이 소실되었습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자연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자연을 그대로 복구하는 작업이자 아주 간결하게 모든 것이 하나라는 생태학적 관점을 구현한 전국광 작가의 수평선은 한국적 생태 미감을 잘 드러내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 작업을 보았던 임동식 작가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쉬워 이 작업을 재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시도하게 되어서 10월 3일 수평선 퍼포먼스를 재현하고 사진과 영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진은 전국광 작가의 딸이자 사진 작가인 전명은 작가가 직접 촬영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옆으로 임동식 작가의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동굴에서 나와 가운데 빛을 향해 다가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에 다가가는 뒷모습은 관람객을 동참시킵니다. 선사시대 다가가기라는 이 작업은 한국 생태미술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임동식 작가의 생태학적 관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정재철 작가가 2017년에 제작한 과천 주제의 드로잉이 있습니다. 과천을 근거지로 오래 작업했던 작가는 과천의 재개발 지역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돌과 버려진 식물을 수집했습니다. 관악청계 분수령도는 관악산과 청계산을 둘레로 한 과천의 지도인데 당시 작가가 직접 목격한 재개발 현장에 대한 소회가 빼곡한 글씨로 채워져 있고 그 옆에는 수집한 돌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뒤편 바닥에는 작가가 수집한 돌도 있는데요. 수집광이자 기록광이기도 했던 작가의 작업 덕분에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재개발 당시 과천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호 작가의 영상 2점이 모니터에서 보여집니다. 어딘가에와 지구와 사람이라는 영상인데요. 2009년부터 지구와 사람이란 단체에서 활동하며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온 작가는 이 두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떠도는 봉다리의 모습으로 환경 파괴에는 국경과 경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작가의 발언을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생태 관점에서 숲을 마주하는 김보중의 회화가 있는데요. 도시인에게 자연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맞은편 벽면에는 1960년대 이후 세계적인 환경 관련 이벤트와 1980년대부터 이어지는 한국 생태미술 주요 단체 흐름을 정리한 연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생태미술의 전개를 국제적 흐름 속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한국 생태미술의 가장 오래된 두 단체인 야투와 박간미술의 전시 포스터들이 있어 약 40년이 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중앙홀은 벽면과 바닥을 모두 검은색으로 연출하였습니다. 벽면은 친환경 수성 페인트를, 바닥은 버려진 옷감으로 재활용한 탄소 배출 최소화한 공정으로 제작된 카펫을 썼습니다. 가운데에는 재활용한 흙경이 놓여져 있어 끊임없이 공간과 사람을 비추는 연못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생태 관련 도서들과 한국 생태미술 관련 단체, 작가, 전시 도록을 비치했는데요.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생태학에 대한 작은 지혜의 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전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